그래서 다음 과제로 해서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인천의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뉴 패러다임으로 해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나대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닙니다. 안 되네요. 예, All Ways to 인천이라고 누가 이름을 이렇게 명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이름 짓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인천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인천에 저도 지금 바로 요 앞에 항구에 살고 있고 인천이 진짜 이 모든 세계로 가는 통로가 지금 되고 있죠. 네, 코비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여행을 좀 많이 못하게 되는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확장될 그런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인천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인천의 입지적인 조건을 보면 저렇게 위에 조선민주주의 이민공화국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도, 소연풍도, 소청도 이런 게 전부 다 인천 기록이 다 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광활한 범위에 있고요. 황해라는 특성을 보게 될 때 인천을 과연 인천의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뭐를 가장 꼽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저는 빼지 않고 이 갯벌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또 교수님께서 인천 갯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갯벌이 이게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통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인천공항에서부터 가는데 저기 저거 뭐냐? 그래서 다들 놀라가지고 이렇게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광경인데 제 집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의 갯벌이 굉장히 매립을 통해서 매우 오랜 매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매립이 됐고 사실 저도 개들의 무덤 위에 갯벌 생물의 무덤 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매립 상황 이런 인천국제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국제공항을 저기다 짓느냐 마느냐 갖고 엄청나게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물을 하니까 생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천 중심으로 어떤 동물들, 우리 멸종위기동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동물들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제가 뽑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보여드릴 때, 저새는 천연기념물로도 등록이 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입니다. 그리고 전방위 물범 아마 TV를 통해서 직접 보시지는 않아도 TV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병영도에도 살고 있고 가끔 서해안에 충청도 이쪽까지도 와서 쉬었다 가는 그런 모습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상갱이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갱이는 특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서식지를 빼고 사실 사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갱이가 지금 멸종위기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는데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사랑하는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보다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손톱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인데 제가 박사과정 중에 연구를 했던 흰발롱개라는 개인데 어느 순간에 저는 별 볼 일 없는 개를 연구하다가 갑자기 멸종위기종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흰발롱개 지금 보시면은 저 집게발이 한쪽이 수컷 집게발이 한쪽만 이렇게 유난히도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쪽 집게발이 없는 떼어먹은 게 아니라 저렇게 한쪽 집게발만 커서 암컷을 유인하거나 수컷끼리 싸우거나 이럴 때 그 집게발을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지역은 영동 제2지구라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갯벌 매립에 요즘도 갯벌 매립과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갯벌 매립의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저 영동 제2지구인데 거기 어떻게 알게 돼서 저희 보니까 이제 흰발롱개가 저기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영동 제2지구의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매립이 되지 않고 지금 부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곳에 흰발롱개가 서식한다는 게 최근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보통 이제 건설을 하려면은 멸종위기종이 있는 곳에서 건설을 하지 못하게
환경부에서 법으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피해가야 됩니다. 어떻게 피해가느냐? 지금 그 편법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배를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주하는 것들이 요즘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이주시킨 다음에 걔네들이 살지 못 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예, 지금 그 영동 제2지구 그 계획도를 좀 보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스포츠 파크라든지 뭐 공동주택, 땅은 살 땅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수상복합단지 뭐 이렇게 항공물류 뭐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곳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힘겨운 개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크게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이곳에 얼마나 이제 서식을 신발공에 얼마나 서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부생들과 함께 이렇게 탐사를 갔습니다. 지금 한 가을철이어서 좀 쌀쌀했었는데 별로 개들이 많이 안 남아 있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아주 조그마한 지역을 저희가 이제 탐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5만 마리 이상이 이제 서식하다는 게 밝혀졌고 지금 현재 알려진 거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최근 해양생물자원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00만 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국내 최대 서식지가 이곳에 지금 이 갯벌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기사를 이거 같이 인천 녹색연합하고 같이 해서 올리고 나서 저렇게 다양한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저는 놀라운 게 그거 뭐 쓸모 있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갯벌 매립 이제 그만 좀 해라. 흉터도 많다. 갯벌 보존해야 된다. 저런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옛날에는 땅이 없고 그래서 갯벌을 개발해야 되면 갯벌은 굶어지고 황무지를 개척해야 된다 이런 그 논리들이 많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이게 작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그 영동대교 앞에서 공사를 하다가 얼마나 뭐 급해서 저 공사를 저렇게까지 심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기둥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기 지나가는 차가 저기 이렇게 안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진 않았는데 그런 사고도 일어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이제 무슨 공사 진행이 있는데 그 어디서 공사를 하냐면은 지금 아까 보여드린 영동 제2지구가 아니라 그 영동대교 중심으로 저기에 그 다리에 준설도 메리지가 있습니다. 그 준설도 메리지 공사를 해서 그래서 한상드림 아일랜드라는 그런 정체 모를 그런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네. 녹색연합과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연합을 해서 1인 시위를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원래는 시장님이 갯벌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제 그런 항의 시위죠. 그래서 계속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또 한 곳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봇대교가 아직까지는 이게 어디를 연결하는 거냐 송도와 대봇을 연결하는 곳인데 이 대봇대교가 지어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통량이 너무 많아져서 대교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봇대교에 직접 가서 이제 대봇에서 저쪽 송도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거기가 정말 공교롭게도 이게 습지 보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교를 지었을 때 문제는 이 습지 보호 지역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냥 습지 보호 지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람사라는 거를 협약을 맺어놓습니다. 근데 그 람사 협약이 맺어진 그러니까 람사에서 지정한 습지 보호 지역입니다. 송도 갯벌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근데 지금 약간 스텝이 이게 엉켜버리고 꼬여버린 상태입니다. 갯벌은 매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가서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생물도 잡고 갯벌 체험하러 많이 가는데 여기 굉장히 많죠. 여기가 어디였는지 제가 정확히 로케이션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저도 저 언론의 기사에서 이렇게 따갖고 왔습니다. 뭘 했냐면은 저희가 연구 주제로 시민단체하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갯벌을 저렇게 많이 가서 사람들이 봤는데 그럼 갯벌에 사는 생물은 괜찮냐? 보통 우리가 가서 갯벌을 밟기 전에 이 생물들은 다 도망갑니다. 안으로 다 숨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네들의 혈속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밟고 나서 밟기 전하고 밟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이 밟았을 경우 사람들이 와서 많이 밟았을 경우와 적게 밟았을 경우 10분 지나서 그리고 30분 지나서 어떤 이런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활동하는 정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왜냐면 자기 집 위에 가서 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굴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석사과정 학생하고 추가적으로 이건 단발적인 실험을 앞서서 이제 시민단체들하고 진행을 한 실험이었고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뭐냐 그 개가 흰발롱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다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밖으로 자기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 나가서 활동하는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저기에 지금 대조구하고 그리고 밟은 곳에서 밟고 나서 훨씬 더 걔가 다시 나와서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무섭다는 얘기죠. 언제 나가서 밟혀 죽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활동 거리도 나와서 활동하는 애들의 그 최대 활동 거리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습니다. 나와서 좀 활동을 했을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머드볼링이라고 이제 그 불 앞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공사를 하는 그런 게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런데 그래서 구애는 해야 되니까 구애 비율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밖에 불에다 걸치고 비질런스라고 불 딱 입구에 걸치고 앉아서 거기서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행동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분이 지나서도 이 밟은 다음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60분이 지나서도 그 밟고 난 다음에 애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정도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게 관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다박을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원래 그 달의 리듬에 따라서 부회를 합니다. 달의 리듬. 그러니까 우리가 란조 간조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살이 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름달하고 금음달에는 살이라고 물이 많이 들어갔다 많이 빠질 때인데 요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 번식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식 리듬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얘네들 그럼 다 밟고 나서 이거 매일 밟기를 했는데 밟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영향을 그 다음에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 밟지 않고 기다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밟은 그 상처가 꽤 오래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되다가 약 한 6주 정도가 지나서 다시 이제 그때서야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20년 전쯤에는 우리 저기 아파트에 살면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뭐 한 7여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사람들 사이에 살인도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전에 집은 튼튼하게 지었고 이후에 집은 부실하게 지은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서 밟는 행동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갯벌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이요. 갯벌 주변 그리고 해안가 말하자면 그런 곳에 그런 뭐 경치 좋고 이런 곳에 공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공사를 할 때 뭐 파이랑타라든지 발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진동이 일어나겠죠. 다양한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곳은 뭐 정량하겠지만 그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생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역시 심할농계를 대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예. 뭘 했냐면은 저희가 이제 진동을
그 파이랑타 진동하고 가까운 주파수를 주고 얘네들 그 진동이 얘네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30Hz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별로 이렇게 벨로시티가 크게 차이가 나지 그 움직이는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120Hz, 259Hz 정도에서는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변화하는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이 안 되죠. 동영상이 지금 PDF 파일을 저걸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PPT를 보내드렸는데 그 파일을 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흰발원계가 그냥 이제 보통 구애를 할 때 시각적으로만 구애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시각적으로만 구애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 공기 중의 소리는 아무리 가서 외쳐도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바닥 진동을 활용해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바닥에 진동을 주게 되는데 그 진동을 할 때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말하자면 바닥의 진동을 느끼게 해서 암컷을 부르는 행위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진동을 이건 저희가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해보려고 했는데 녹음기로 하는 건 실패를 했고요. 대신 이제 이 지오폰이라고 그 폰을 사용을 해서 그 진동을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런 구애 진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걸 다시 변환을 해서 이제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뭘 했냐면 공사장에 진동이 있을 때 그러면 과연 얘네들이 구애를 하는 그런 신호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디스코텍에 클럽에 가서 대화를 예를 들어서 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그 대화 소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할까? 예를 들어서 더 크게 샤우팅을 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를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미있는 게 그 진동을 줬을 때 진동 자극을 줬을 때 이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펄스율이라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그 횟수가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진폭의 변화를 보니까 진폭도 이건 유의미한 차이를 저희가 보지 못해서 저희 학생한테 내년에 가서 다시 추가적인 이제 관찰을 더 해보라고 얘기를 해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폭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폭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공사장 신호, 그 소음과 비슷한 흡사한 신호를 줬을 때 지금 보면은 더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어떤 외부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즉 외부 진동 소음이 발생을 했으면은 그 진동 소음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횟수는 늘리고 신호를 하는 횟수는 늘리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 강도는 좀 줄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해를 더러운 그 오염물질을 부어서 이렇게 이런 것도 공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소음도 사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물에 대한 이제 생태계에 대한 접근도 이런 식의 접근이 이제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끝으로 몇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낚시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낚시 좀 주의 좀 해주실까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허구 문제인데요. 어디 전국 우리나라 어디에 바닷가를 갔든지 이 폐허구 문제가 심각한데 아마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넷플릭스에서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그 다큐멘터리 중에 시스피라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각종 우리가 보통 해양 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생활 쓰레기보다 어업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 유령 어업으로 저렇게 생물들이 목이 걸리거나 아니면 묶이거나 그런 식으로 질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 가서 이건 인천에서 연구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제주도의 어촌 마을에서 바다 쓰레기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진짜 보니까 실제로 지금 낚싯줄
루어, 여기에 로프, 추 이런 그물 이런 것들이 어업 관련 쓰레기들이 가득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 어촌 마을이고 어촌에서 어업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건져 올린 것들을 지금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폐그물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상에서도 이제 바다 그 파도를 타고 이제 쓸려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뭘 생각을 했었냐면은 저 A하고 B 지역은 뭐냐면은 A 지역에서는 저희가 바다 거북을 연구를 하는데 그 바다 거북이 그물에 폐어부에 이제 걸려가지고 죽는 그 뭔가 죽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걸려서 신고를 받든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거북을 보통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제 살려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혼액이 많이 되는 지역에 가서 혼액이 많이 되는 지역과 그리고 혼액 자료가 좀 혼액이 좀 덜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지역에서 저희가 그 폐구물 수가 이제 다르지 않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그물 수는 A 지역하고 B 지역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물 크기도 차이가 없었고요. 로프 수량의 경우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프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혼액이 많이 되는 지역을 가서 보니까 혼액 자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 낚싯줄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낚싯줄 길이도 훨씬 더 길고 낚싯줄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슨 어민들도 낚싯줄을 활용을 하긴 하지만 어민들이 그물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그 낚시 활동을 통해서 버려지는 어부 또는 낚시 활동, 분별한 낚시 활동이 얘네들의 생태를 위협하지 않는가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낚싯줄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버려져 있으면. 그래서 뭐 진짜 이거 저 찌만 저렇게 눈에 잘 띌 뿐이지 낚싯줄은 거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저 그물만 저렇게 보이고 낚싯줄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해조류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되고 이것도 전부 다 낚싯줄이 좀 엉켜 있는 상태인데 한번 저희가 그 제주도에서 몇 번 이제 부검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죽은 바다 거북의 원인이 뭔지.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분출한 것 중에 상당한 수가 낚싯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 바다 거북이 이제 저기 그냥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목 속에 목을 보면은 좀 특이한 구조죠. 목 안에 지금 낚시 바늘이 이제 걸려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낚시 바늘 걸고 이게 저기 그냥 당기다 보면은 얘가 이게 파상풍으로 결국 죽게 되거든요.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요즘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 인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낚시 면허가 없습니다. 낚시 면허가 없습니다. 아무나 가서 낚시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서 하고 마음대로 쓰다가 낚싯줄 버려도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거기에 유명한 낚시 장소 이렇게 하면 한번 이렇게 방송 나가고 나면 배가 몇백 척이 배가 뜬대요.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그 낚시 하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좀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면서 바다 환경도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낚시 이 면허제 관련해서 계속 좀 일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에 관한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낚시 그 면허제라는 거는 참 진짜 바람직한 것 같아요. 갯벌도 함부로 밟지 마라. 오늘 완전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사실 시간 있으면 그 상갱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이따가 혹시 토론 시간에 자, 그러시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그 부산대 교수님 혹시 지금 연결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시면은 갯벌의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특히 에너지랑 관련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해가지고 부산대 교수님 권순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PCR 검사를 받아야 돼가지고 참석을 못해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제가 이런 좋고 유익한 기회에 꼭 현장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갯벌의 현재 미래 가치라는 조금 큰 주제이지만 또 작게 보면 이 현재와 미래 가치에서 앞에 훌륭한 연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보존과 어떤 이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생태계에 관련된 어떤 에너지를 이제 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에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와 그리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갯벌 같은 훌륭한 천연 자원을 조금 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있던 내용과는 조금 상이하지만 아마 들어보시면 요즘 최근에 핫한 수소에너지에서 좀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을 아마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갯벌에 대해 같이 이런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생각하고요. 수소 경제 배경하고 왜 수소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갯벌의 사용과 수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로 해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도시 내 침수도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이것도 사실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는 기후변화가 있어서 뭐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꼭 실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디서 문제가 있고 어디서 또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다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계속 발생하고 생기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알고 있듯이 기후변화 주 원인으로는 뭐 태풍, 산불, 그리고 기후 상승,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어느 일부분은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이 기온 상승과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를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태풍과 산불이 자주 일어나서 우리가 기후변화가 생길 수도 더 크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또 인류가 이만큼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에 대한 보존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사실 조금 상실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개발을 할 때에 어떤 보존을 같이 갈 수 있을지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현재는 도래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해안 갯벌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지만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른 엄청 좋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뭐 갯벌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폐쇄형하고 개방형처럼 다양한 형태의 갯벌이 한 지역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따른 어떤 이제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 뭐 공업 이런 뭐 확장성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갯벌 생태계 평가에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갯벌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큰 갯벌을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존 그리고 생활 자원까지 같이 활용하는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갯벌에 뭐 다양한 생태계들이 있고 생물들이 서식을 하면서 이 생산성도 보시면 어류의 산란장이라든가 보육장으로서 역할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이제 자연의 정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갯벌이 단순하게 자연에 있는 그냥 형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자연환경 생태계가 보존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생태계를 지키면서 이 갯벌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요. 뭐 갯벌의 가치를 보시면 수산물 생산, 서식지, 자연재해 피해 감소, 정화 기능, 심리적 기능 이 5가지가 제일 큰 갯벌의 가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5가지 플러스 하나를 즉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초공수 조절뿐만 아니라 오염 정화 기능, 그리고 사람들에게 낚싯터, 사냥터, 뭐 여러 가지 경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어류, 그리고 이런 폐류 같은 것들도 다 같이 이제 생물 자원을 가지고 있는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존과 개발과 관광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이제 독일 모델 벤칭을 해서 이렇게 뭐 훌륭한 갯벌 박물관, 연구소 이런 것들도 이제 짓고, 요걸 통해서 관광 생태학적 특성을 잘 알려서 우리가 갯벌을 잘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 알리면서 우리의 지구를 보존하는 또 다른 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 관심을 에너지 쪽에서 한번 보기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질 때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 전기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왔는데요. 그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이전보다 많이 높여서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카본 같은 어떤 화합물을 내뿜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전 세계의 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석탄, 원자력, 유류 발전은 감소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사용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네덜란드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게 네덜란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풍력 터빈 같은 경우 이제 바닷가에, 네덜란드가 사실 서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거기도 뻘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들의 이제 어떤 그 이제 화석연료 베이스의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한 50% 이상을 이제 전 국민의 그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풍력을 만들면서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의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 비중이 전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30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다 보니까 전 세계 풍력 시장의 90%를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몇십 년 전부터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정했던 방향에서 자기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아마 지금 현재의 엄청난 발전량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지구 온난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에너지 패러다임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옛날에는 단가와 시장성만 보고 있었습니다. 싸고 이 시장에서 빨리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 논리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기후변화, 카본 뉴트럴 시대가 오면서 환경성, 안전성, 사회성을 동시에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패러다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사회성은 기존 경제성과 함께 좀 더 많이 성장돼서 자리를 잡았지만, 환경성에 대한 부분, 즉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대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거에서는 그냥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불과 몇 년 전부터 이제 환경성에 대한 의미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육성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발표할 자료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거고 그 다음 장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지의 근해에 있는 바다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볼 때에 많은 부분들이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파력, 조력, 이 모든 것을 만약에 할 때에 가능한 지역은 서해안에 있는 갯벌과 같은 수심이 낮은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해상 에너지 단지를 지금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고, RE100이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그리고 대형 에너지 장치의 개발과 보급이 동시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상복합발전단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해안같이 이렇게 수심이 조금 낮은 지역에, 그리고 이게 조수 간만에 차 있는 데는 조력 발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력 발전도 똑같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상 풍력과 해상 태양광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태풍의 안전한 사실 방조제 안쪽에서 해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태풍은 주로 동해안과 부산 인근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서해안은 태풍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피해는 적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이제 바다 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늘을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온도,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호수나 내면에 이제 그 강 쪽에다가 설치할 경우는 이제 녹조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수 없지만 조금 녹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해상 태양광처럼 이제 수상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해서 실제 실험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력 발전을 통해서 하면 갯벌, 조업 등 생태계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고 그래서 물이 어차피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보존에도 약간의 효율을 띨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풍력과 태양광과 발효과 조력을 한 군데서 설치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그 발전하는 시스템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 따라서 발전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죠. 풍력이 잘 될 때는 태양광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조력이 잘 될 때는 발효이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제일 가지고 있는 간헐성, 즉 언제는 잘 되고 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하자가 생기고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잘 없기 때문에 간헐적인 문제를 항상 해결해야 될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동안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약 24메가와트급으로 해서 지금 발전을 갯벌 위에다가 지금 실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유 30만 배럴과 맞먹는 양의 발전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갯벌 같은 경우는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갯벌 위에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태양광이 플러팅돼서 위로 또 오릅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 다시 가라앉고요. 그래서 전혀 환경적인 면에는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만약 이 지역에 태양빛이 이제 태양광 패널 뒤에 있다 보니까 땅이 그 지역의 생태계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또 태양광 패널로 인한 전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가 조금 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보셨지만 알겠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할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카본 유출의 시대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잘 대응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꼭지로 대표적인 게 이런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을 잘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다 보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의 시간이 훨씬 더 길게 쭉 이렇게 빛을 더 쬐서 일조량을 더 가질 수 있는 서해안이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특히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태양광으로 인한 이제 전력 발생량이 훨씬 더 효율이 동해안보다 남해안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는 이제 태양광을 좀 더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단순하게 태양광 패널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뭐 휴양시설 그리고 뭐 수영장, 양식장, 담수 수영장, 양식장 여러 가지 해수와 담수 개발 활용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전기도 이런 태양광 패널로 공급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갯벌이 주는 에너지를 우리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모으려면 약간의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즉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려면 결국은 물을 치수를 하고 그리고 정수를 해서 이런 어떤 장치를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물을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예를 들면 치수를 하고 여기서 정수를 통해서 그 물을 가지고 전기를 가합니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산소는 대기 중에 뿜고 수소 같은 경우는 정제와 제어를 통해서 저장 탱크에 저장되고 우리가 요즘 많이 알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넥소 자동차에 들어간 엔진이죠. 이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추진이나 발전을 하게 됩니다. 초초에 필요로 하는 이런 수전의 장치에 들어가는 수소를 생산하는 이 장치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수소가 생산량을 이제 활용 부분에서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전 지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개발하기 위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쓰는 게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스마트 에너지 기술 기반이 저탄소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시스템을 총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단순하게 스마트 에너지 생산 그리고 뭐 충전 인프라, 도시도 건설하고 이 맨 밑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갯벌 또한 사실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즉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 확보, 연료전지를 잘 사용하고 그 전기를 가지고 우리 생활에 쓰고 물론 이 부분에서는 생태계 보존보다는 조금 더 활용 차원의 포커싱을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태양광이나 에너지 가지고 제가 수소를 만든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울산 같은 경우는 구유식 해상 풍력을 지어서 풍력 에너지를 가지고 그 남는 이 생산된 전기를 바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쓰지 못하는 잉여 전기는 전부 다 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해서 이 방식을 파워 투 게스, P2G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녁이든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이 가동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 만들어진 전기로 해서 미리 만드는 전기가 수소를 바꾸고 나서 이 수소를 가지고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 경제에 대한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도 온난화 목표를 설정을 하고 2050 이제 카본 뉴트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감축 목표를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 잡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인데요.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어떤 단점 때문에 시장의 확보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의 확장이 늦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배관을 생산을 잘하고 배관만 잘 깔면 어디든지 작은 공간에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미 30%를 달성했고요. 일본은 2015년도에 14%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약 7에서 8%밖에 되지 않고 이제 10%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의 가속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3년 내에는 약 15%까지 가려고 지금 전국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대비해서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무방비하고 그리고 조금 남용되는 신재생의 보험률이 있지만 결국은 이 과정도 하나의 또 거쳐야 된 과정인데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정부 주도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수소를 그러면 해야 되냐 하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소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에너지는 채굴 방식을 통해서 땅에서 캐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에너지원이 없으면 수입을 결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수입하고, 뭐 LNG 수입하고 항상 하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 내에서 만들게 됩니다. 어디서든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걸 이 땅에서 만들면 우리가 외국에 있는 기름값이 오르든, 그리고 외국에 있는 LNG값이 오르든, 그리고 국력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힘이 훨씬 더 월등히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면 에너지 안보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에너지 패러다임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요. 지난 15년 동안 증가된 전기자동차 그 보급률보다 지난 2년이 보급률이 거의 2배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 자동차들이 이제 디젤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그리고 화석연료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고 지금 선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 되면 전기 자동차 택시밖에 없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정부에서는 2030년부터는 택시를 더 이상 LPG 자동차로 이제 하는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지금 택시 업계들이 전기자동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길에 다니시다 보면 전기자동차 택시가 꽤 많이 보인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연기관을 공부하는 그리고 내연기관 산업들이 이제
이제 사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됐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미네 산업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과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지난 몇 년 전부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많은 어떤 수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을 하였고요. 우리나라는 18년도부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소에너지 동향을 보시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로 있는 표시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송, 저장, 활용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든 키우겠다는데 각 나라마다 수소를 그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요 수소 확보 같은 경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부생수소입니다. 화학 공정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제 수소를 잘 모아서 정제해서 쓰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는 단점이 정유시설이든지 화학시설을 더 늘리지 않으면 수소양이 더 생산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소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연가스 개질 방식인데요. 천연가스 개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연가스 개질하면서 결국 이제 수소가 만들인데 이거의 제일 큰 문제가 1kg의 수소를 생산하려다가 천연가스가 8kg 이상 나옵니다. 최소한.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막기 위해서 수소를 쓰자 했는데 결국 이산화탄소 더 많이 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사양으로 이제 사양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개질 방식 하는 이유는 수소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제 도입을 했고 대신에 수소를 이제 생산할 때 나온 이산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방식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이용 수전의 방식입니다. 수소를 만드는 방식을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LNG 사업이 커지면서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달성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게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수소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한 경제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이제 수소를 사용하는데 수송용, 가정용, 발전용 여러 분야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하기 위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운반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들이 전부 다 이제 세상의 인더스트리 부분에서 많은 부분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그리고 이 산업 생태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소를 만드는 타입에 의해서 볼 때에 그린 수소라고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는 물에서 이제 수소를 추출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다른 부산물 내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환경적인 수소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연계되는 수소 생산 기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전의 기술을 확보하고 수소 생산을 대량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해안 지역에 이제 많은 태양광 발전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생산되는 전기를 이제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됐고 어떤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지역에서 바로 씀으로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제 송전관을 통해서 갈 때에 생긴 로스를 전혀 생기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써버리자. 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 수소라고 말하면 수소의 장점은 디젤과 LPG, LNG에 대해서 이산화탄소를 반응에 전혀 내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젤을 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산화탄소도 내지만 삭스, 낙스라는 이런 이제 화합물을 내는데 이게 환경오염 물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택시에 쓰는 LPG 같은 경우는 삭스, 낙스를 조금 줄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줄이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친환경인 LNG, 이제 액화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말고 이제 흔히 말하는 오염물질, 삭스와 낙스는 거의 내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는 LNG 선박을 써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우려는 없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수소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폭발한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공기보다 14배 가볍기 때문에 이게 모이지 않아서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성은 오히려 가솔린보다 프로판보다 훨씬 더 낮고요. 그럼 예전에 19년도에 폭발한 게 뭐냐 하는데 이거는 수소 실험용 저장 장기 탱크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발했는데 현재 현대자동차가 운영하고 있는 넥소 자동차에 들어가고
보시면 거기에 오른쪽 요 왼쪽에 보시면 이 두산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탱크는 700바까지 버티는 이제 탱크인데요. 이 탱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수소를 압축해서 다니는데 실제로 한 500바가 충전 안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폭탄으로 사용하는 그 수소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안전성 테스트를 예전에 미국에서도 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휘발유차 비교했을 때 3초 지났을 때 불이 붙고 1분 지나면 전소를 하지만 이제 수소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시간 누출 모니터링 장치도 있고 밸브도 있고 그리고 온도 상승이 자동 배출을 하다 보니까 수소가 모이지 않아서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즉 폭발을 할 수 있지만 폭발을 하지 않는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수소에너지는 생산과 저장과 운송과 활용 네 가지의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로 중요한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수소는 꼭 사람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걸 운반해서 우리가 활용을, 즉 결국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기를 만들어낼 때에 이제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지금 자동차, 버스, 택시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드론도 수소 드론도 있고 이제 수소 열차도 생기고 그리고 지게차도 있고 다양하게 이 손과 발전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원을 이제 가스 형태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스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에서 캐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서 결국 저장 이송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이제 섞어서 이제 민간 주도와 그리고 자생계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30년이 되면 수소 사회가 진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격 경쟁력과 특히 수소 생산 설비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수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을 한 후 저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수소를 많이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소 경제를 만들고자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보시면 이제 실증 위주로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서해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배가 들어온다든지 어떻게 하역을 해야 되는 정치도 이제는 전부 다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돌아갑니다. 수소연료인지 발전소를 만들고 그리고 선박도 친환경 선박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 하역 장비들도 다 연료전지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미세먼지 제로 그리고 탄소를 만들어내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지금 꿈꾸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를 만들 때에 수소 벙커링, 그리고 수소 선박, 저장장치,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마을이 지어지고 여기서 기술 고도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좀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조선해양뿐만 아니라 기자재, 에너지 산업, 해운항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 같은 건 결국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고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결국 고부가가치 사업 생태계를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탄소 기반에 생겼던 이제 내연기관의 어떤 에너지원을 전부 다 수소를 바꾸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청정에너지 수소 허브로서 대한민국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 우리는 시장을 진출할 때 패스트 팔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시장을 점령해서 퍼스트 무버가 됐다면 이제 100년 신산업 창조를 통한 패러다임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을 통해서 물로 구동하는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을 만들고 생산과 활용을 현장에서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각 지역에다가 물만 있으면 태양광 패널과 물만 있고 아니면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이제 풍력만 있으면 그 집에 전기를 24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고안을 하였고 대용량 발전 시스템도 보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전지, 수전의 연료전지, 방금 말씀드린 배터리까지 모든 게 이 장치에 다 들어가서 지금 부산대학교와 이제 사회체육센터에 실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 지구를 살린 여행을 여러분하고 같이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소에 대한 방대한 양은 다 한번 훑은 느낌입니다. 저희 시간이 이제 11시 50분 정도에 끝낼 예정이고요. 지금
좀 이따가 이제 토론을 좀 하겠는데요. 저기 패널 분들께서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제 내용은 이제 거의 그 주인공 이산화탄소, 탄소였다면 지금 마지막은 수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앞 시간하고는 좀 다른 온도차인데요. 앞에는 어떤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은 어떤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깃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은 이제 저희 이제 글로벌 기업의 어떤 하두가 RE 100이라 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100%다 쓰겠다라고 해서 이 어떤 기업들의 캠페인으로 이제 주도돼서 RE 100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특히 이제 BMW가 이번에 이제 RE 100을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 이제 저기 어떤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LG화학이 배터리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갖다가 BMW로 이제 수출하려고 했는데 RE 100에 등록이 못해가지고 취소가 된 사례도 있고 지금 또 다른 어떤 그 재생에너지가 수출 의존도에 높은 우리 기업들이 넘지 못하면 또 다른 새로운 무역 자격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소중한 어떤 발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지금 네 분의 어떤 발제를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또 하나 있죠? 거기 방송.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교수님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해양 생태계로 이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게 혹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단으로는 이 태양광 판넬 설치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해양에도 태양광 판넬, 태양광 설치가 적합한가 의문점이 좀 들어서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문이 들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태양광 판넬로 수온 저감 효과로 이제 녹조를 감소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양이 크게 온도에 따른 밀도 차와 조수 강만의 힘으로 이제 큰 대순환이 일어날 텐데 해양연합의 사업 부지만의 태양광 차단으로 수온 저감이 얼마나 일어날까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 저감이 일어난다면 과연 수온 저감이 일어난다면 플랑크톤과 해조류 등의 강합성 저해와 용존 산소량 감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현장에 있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설명도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먼저 말씀해 주셨던 과연 진짜 이 뻘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짓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과 가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제시했다고 해서 제가 이걸 설치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때에 생태계가 많이 훼손이 되지 않는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하면 가능하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해를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저해를 할지 모르는 상황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안에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고 그 지역에서 밑에 이제 태양광 패널 밑에 있는 생태계가 많이 변화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 태양광 갯벌을 사용해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수심에서 위에 플로팅을 쓰기 때문에 플로팅을 좀 더 올리면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활용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태양광 패널을 굳이 육상에서 안 하고 왜 해상으로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땅이 적습니다. 그리고 산이 많아서 우리가 평지면 아무 때나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산이 많아가지고 예전에 설치할 때 산사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태양광 패널을 경사 각도가 25도 이상이 되면 설치를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허가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이제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공장 위에다 짓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근데 이 태양광 패널 공장이 짓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땅이 좁고 그리고 대부분 70% 산지다 보니까 평지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바깥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주민 수용성 문제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나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태양광 패널이 많이 있는 곳은 약간 이제 심미적인 효과로 사실 조금 불안하고 이제 좋은 동네라고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지 않는 곳에서 만드는 건 어떻겠냐 해서 지금 이제 태양광 패널을 해상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몇 년 내에 결과를 통해서 생태계가 훼손이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태양광 설정을 안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공학도 입장에서 볼 때에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리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한 방법을 하지 않으면 다른 뒷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개선을 하더라도 그걸 좀 더 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로 바다 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효율이 높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시다시피 주변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는 해가 길고 바닷가에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산과 없기 때문에 일조량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통 일조량을 한 4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5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해가 바로 바닷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1시간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이 높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태양빛이 엄청 센 여름에 태양광 효율이 더 좋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태양광 효율은 가을이나 봄에 제일 좋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유기물 소재가 자체가 효율을 잘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훨씬 더 떨어지는데 이 태양광 패널을 수상으로 하게 되면 그 밑에는 물이 이제 열을 식혀줘가지고 효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상 태양광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해 것처럼 수상 태양광을 했을 때 과연 온도 수온 저감이 있느냐. 왜냐면 물이 돌고 도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수자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댐이나 보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댐이나 보호는 물이 이제 어느 정도 고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댐이나 보호로 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막음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줄어서 이제 녹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상 지역에 있는 지역과 달리 육상 지역에서 물이 있는 지역에 녹조가 생기면 사실 용융산소량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효과 그리고 냄새, 악취 여러 가지 이제 플랑크톤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위에다가 아예 태양광 패널을 깔아버리면 이제 빛이 덜 들어가서 이렇게 녹조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체가 플러팅입니다. 위에다 물 위에 떠 있는 거지 물에다 바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떠 있는 공간 산소는 충분히 다 들어가고 대신에 태양빛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온 저감이 약 3도 정도 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3도 정도 되다 보니까 여름 이제 되기 전에 봄과 여름 넘어가기 전에 녹조 발생량이 제일 많은 시간대에 해보니까 약 녹조 발생량이 30-40% 줄이는 효과를 가진 걸로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는 수장공사에서 보호 위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물을 개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개방해버리면 사실은 녹조가 안 생깁니다. 물론 생기겠지만 양이 적은 거죠. 근데 이제 보호를 이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날 그 해에 홍수가 많이 나고 물이 많이 비가 많이 내렸으면 당연히 방류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호의 역할을 보면 가뭄을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가뭄이 왔을 때 사실은 보호에 있는 물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이제 농지에다가 물을 댈 수 있었고 그 농물을 잘 댔기 때문에 가을에 생산되는 나무와 그리고 곡식의 이제 가격, 그러니까 그 물가를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단순하게 뭐 자연 보호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수상이란 말 쓰는 이유가 담수 위주로 지금 많이 검증을 하고 있고요. 온도 저감 같은 경우는 바닷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워낙 바다는 이제 매스가 크기 때문에 온도 저감 효과는 0. 몇 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만약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기준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반대를 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대신에 그 서해안 지역에 갯벌이 아닌 갯벌 위에 있는 육지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큰 해수의 흐름을 생각한 것보다 이제 고여 있는 가비나 고 위에 수면에 접해 있는 게 아니고 띄어서 예전 부분 띄어서 설치한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이 또 다른 교수님께 여쭤보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일 첫 번째 그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탄소 그 흡수원과 그 탄소 배출되는 지역 간의 거리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좀그 비례분이 형성되는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고 그런 해조류들의 생성으로서 탄소 배출에 대한 걸 흡수를 하는 흡수원들이 이제 충분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탄소 배출이 훨씬 많은 다른 서방 국가라든지 외국의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은 그 대다수의 그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탄소 흡수원의 그 해주류 해양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지금 연구하고 계신 그 수치하고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이크 쓸까요? 그냥 질문 감사하고요. 여기 탄소 흡수원하고 배출되는 지역 간의 상관관계는 솔직히 탄소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지역에서 얼마나 멀리 이동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김태욱 교수님 전문가신데 저는 생물학적인 면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양에서는 저는 해양하는 사람이니까 해양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해조류가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양식하는 그 일부 극단적으로 양식하는 그런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요. 대부분의 해조류가 이산화탄소의 해양에는 이산화탄소가 충분한 양이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필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이퀴블런트 저기 대기와 해양 간의 이 농도가 맞춰지는 것에서 계속해서 흡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도가 낮으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흡수하면서 성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서양에서도 어디에서 이렇게 전 세계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한 곳에서 배출을 되게 되면 결국은 순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스가 어디고 그 바로 주변에서 흡수원이 있어야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지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뭐 20만 대 중에 얼마큼 그다음에 공장 가동 중에 얼만큼이라는 데이터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 수치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블루카본이 제거하고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솔직히 몇 기가톤을 제거한다고 우리가 솔직히 딱 안 와닿잖아요. 해주류 양에 맞춰서 이렇게 될 거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제가 이거 아까 발표드린 건 뭐냐면 블루카본 해조류가 됐든 염생식물이 됐든 블루카본이 제거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만큼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라고 판단했을 때 자동차 20만 대 1년에 얘네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만큼 얘네들이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꼭 이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만 제거하는 건 아니죠. 그 이산화탄소의 소스는 어디가 되는지 그건 전혀 상관을 안 하죠. 해조류는. 해조류도 그렇고 다른 광합성 생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도 감사드리고 또 질문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상갱이라는 그 저희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대해서 처음 들어왔고 또 관심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육상 그 멸종위기는 위기 생물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해상에 대한 건 잘 몰라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요. 돌고래를 아시죠? 돌고래하고 가까운 그런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상갱이가 별로 개체수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뭐 수천 마리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제주도를 비롯해서 서해 이제 한국의 서해도 그렇고 특히 그 남쪽 서남 쪽에 우리나라 서남 쪽에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최근 들어서 혼액 좌초되는 그런 보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낚싯줄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그런 폐구물이나 그런 것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요. 또 다시 또 그냥 폐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플라스틱 해양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그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좀 대두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이 좀 위해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또 궁금하신 결론은 돌고래랑 같이 보면 되겠네요. 상갱이. 그 상뱅이가 돌고래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양 포유류인데 젖먹이 동물이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포포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돌핀이 아니라. 그래서 입이 툭 튀어나와 있지 않고 좀 약간 좀 웃는 모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고래 종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학술 대회가 한국 스마트 워터 그리드 학회고 주제가 스마트 물관리와 물가치 향상 및 소비자 신뢰 방안 제고라고 돼 있는데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소중하게 요새 또 핫하고 한 어떤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와 또 수소 에너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되게 주제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관심 있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따로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다시 모시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좀 지금 이제 한 50분 정도 됐는데요. 식사들 다들 같이 가셔서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